동생이 죽고 나서 나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동생은 내가 7살, 엄마와 함께 부산으로 온 다음에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엄마는 푸르스름한 천에 좁쌀들을 넣어 손수 베개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 베개를 좋아했다. 그 모양, 그 촉감, 그 냄새를 좋아했다. 베개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움직여보면 베개 안에서 좁쌀들이 떠내려가며 묘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베개를 어루만져서 모양을 잡고 동생을 눕혀주곤 했다.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사이 동생은 홀연히 사라졌다. 맞벌이를 했던 엄마는 잠시 김해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홀로 된 기분이 들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가게에 한 아이가 있었고 그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한동안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불쑥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어색함을 느꼈다. 동생은 6살이 되어 있었다. 동생이 돌아오고 나서는 동생 때문에 힘이 들었던 것 같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서였을까? 동생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울거나 성질을 내거나 나를 때리거나 했다. 나는 그런 그가 얄미웠다. 어릴 적 귀여운 모습은 사라지고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가 있었다. 동생이 돌아온 이후 동생을 돌보는 일은 나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태어나서 나는 6살 그리고 9살 차이가 나는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시장의 골목에 있는 오래된 다락방에 살았다. 그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래된 가파른 나무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 2층의 단칸방이었다. 엄마는 학교에 갈 때면 늘 나에게 계단을 조심하라고 말해주었다. 어느 날 동생이 거기에서 굴러떨어졌다. 얼굴부터 떨어진 건지 얼굴에는 푸르고 보란 멍이 피어올랐다. 나는 동생을 걱정하거나 안쓰러워하기보다 동생의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 멍이 그저 웃기게 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얄미운 동생에게 일종의 통쾌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동생을 보라 인간이라며 놀렸다. 동생은 그 말을 싫어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쯤에 우리 집은 단칸방을 벗어나 3층의 빌라로 옮겨갔다. 부모님은 여전히 맞벌이로 바빠서 일요일마다 동생을 돌보는 일은 내 몫으로 남아있었다. 6살, 9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놀 수도 없는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고역이었다. 내가 13살이었으니까 동생은 7살, 막내는 4살이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때 나는 일요일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일요일의 시간들은 오후 시간에 늘어지는 햇빛처럼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만 같은 무료함이었다. 나는 일주일마다 일요일이 돌아오는 것이 싫었다. 할 수 있는 건 컴퓨터도 게임기도 없는 집에서 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같이 보는 것뿐이었다. 햇빛의 길이가 길어져서 더 무료하게 느껴지는 5월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동생들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빠져나와 몰래 PC방에 갔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계속 보기만 해야 하는 만화보다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계속 레벨업 할 수 있는 게임이 좋았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아빠였다. 그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노에 난 자연스레 움츠러들었다.
같이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하며 따라와 라는 말에 마음을 동동 졸이며 다시 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갔다. 돌아가는 길은 현기증이 날 것처럼 핑핑 돌아서 어지럽게 보였다. 그날 나는 많이 맞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PC방에 갈 수 있냐는 그의 물음에 나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때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했지만 그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는 내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계속 차려 자세를 요구했다. 아픔으로 몸을 휘청였던 나는 자세를 잡을 수도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 그는 몽둥이로 다시 내 팔을 때렸다. 나는 다음날 피멍이 든 채로 반팔을 입고 수학여행에 갔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멍이 들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그 이후로 동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동생을 때렸다. 동생은 그림을 잘 그렸다. 가게 한켠에는 막내와 함께 그린 알록달록한 그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동생이 상상한 로봇이나 동물과 같은 것들이었다. 손님들은 그 그림을 귀여워했고 엄마는 손님이 마음에 들면 그 그림을 나눠주기도 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부러워했다. 나는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동생의 상상들이 부러웠다. 나는 동생이 그린 로봇과 동물을 그릴 수 없었다. 동생처럼 자유롭게 뭔가를 그릴 수 없었다. 내가 그린 그림은 동생이 그린 상상과 다르게 만화를 베껴 그린 한 점이 가게 문 한켠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림보다 게임에 더 매달렸다. 나는 동생이 얼른 나이가 들길 기다렸다. 동생이 조금 더 크면 동생과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외로웠고 동생과 게임을 같이 하고 싶었다. 나이가 든 동생은 게임에 취미가 없었고 게임을 잘 하지 못했다. 우리는 같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 동생은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 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다녔던 언덕 위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다. 선생님들은 동생에게 형처럼만 하라고, 엄마에게는 형과 동생이 너무 비교가 된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동생을 걱정하면서 사람구실을 하려면 인문계에 가야 할 텐데 라고 말했다. 동생이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우린 엄마와 아빠의 출장을 따라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동생은 공부를 다 하지 못했다며 가지 않겠다고 성질을 냈다. 엄마가 달래서 결국 따라가게 된 동생은 자신의 책가방에 모든 교과서를 넣었다. 한 10권쯤 되었을까? 동생은 여행지에서 한 번도 그 책을 열어보지 않았다. 출발 전까지 짜증이 가득한 얼굴도 일본에 와서는 들뜬 것처럼 보였다. 川戸方面の普通電車は出ました。同じ方面は向かい側、ロケバン乗り場からの発車です。 우리는 엄마와 아빠의 출장을 따라 방학이면 일본에 가곤 했다. 처음 일본으로 갔을 때 동생은 가게에서 가면라이더 피규어를 샀고 나는 유이왕 카드를 샀다. 우리가 일본에 갈 때마다 나의 카드와 동생의 피규어는 늘어났다. 동생의 피규어는 어떤 것은 메뚜기를 닮았고 어떤 것은 풍뎅이를 닮았다. 어떤 것은 얼굴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내가 나이를 먹고도
그런 걸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동생은 나에게 가면라이더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역사를 읊었다. 나는 가면라이더에게 취미가 없었지만 동생과 같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일본에서 우리는 모험을 하기로 했다. 엄마와 아빠의 출장에 따라가는 일본에선 가는 곳이 정해져 있었다. 오사카에 가면 어떤 가게에 들려 옷을 사고, 고베에 가서 어떤 가게에 들려 액세서리를 산다. 나와 동생은 옷을 사는 것에 설레하면서도 몇 시간, 며칠이 지나면 지루해지곤 했다. 그리고선 엄마와 아빠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한쪽으로 무작정 걸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엄마와 아빠는 가지 않는 교토에 동생과 같이 갔다. 그 시절 그렇게 무작정 걷는 것, 부모님 없이 멀리 가는 것, 그것이 나와 동생이 함께한 모험이었다. 동생이 고등학교 되기 직전 부모님은 이혼했다. 부모님의 가게는 망했고 우리는 집이 없어졌다. 그 이후로 우린 엄마와 함께 가게 한켠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늦게까지 가게 일을 한 엄마가 자는 동안 나는 동생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로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동생은 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선 빵을 만드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동생의 의견에 반대했다.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인문계도 가고 대학도 가야지. 나는 동생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부터 동생은 제빵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는 어디서 본 것 같지만 모양이 이상한, 그러니까 모양이 쭈글쭈글 하거나 크기가 이상하게 크거나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빵들이 있었다. 동생이 만든 빵이었다. 동생은 날마다 학원에서 만든 빵을 가지고 집으로 왔다. 엄마의 생일날에는 케이크를 만들어 왔다. 케이크에는 초록색 장식용 크림이 반밖에 없었지만 나와 엄마 그리고 막내는 촛불을 붙이고 생일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 칼로 케이크를 잘라 맛있게 먹었다. 얼마 뒤 동생은 빵을 만드는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대학생 때 나는 집에 오기 싫어했다. 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을 떠나 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로 떠났었다. 그런 나에게 부산 집으로 돌아가는 날은 엄마의 닥달을 못 이겨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러도 가야 하는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이를테면 엄마를 위해 빌린 은행빚을 연장하기, 엄마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기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 시절 나에게 부산은 그리워하면서도 이제는 멀어져 버린 어떤 것이었고, 부산에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은 속하지 못한 곳이었다. 부산역에 도착하면 풍겨오는 짠 바다의 냄새는 그리움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부산에서 겪었던 일은 이곳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게 만들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때에 동생은 고등학생이 되어 엄마와 함께 따로 살았다. 엄마는 다른 남자와 함께 밖에서 살았고, 부산으로 가도 집이 없던 나는 동생의 집에 머물곤 했다. 나는 술병과 쓰레기로 가득 찬 동생의 집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곤 해체된 가족을 생각하며 우울감에 빠지곤 했다. 그날도 잠깐 부산에 하기 싫은 일을 하러 내려온 날이었다. 나는 동생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웬일인지 동생은 담배 냄새가 난다며 성질을 내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담배를 피면 동생은 코를 콱 막고 얼굴을 한껏 찡그리며 냄새가 나서 싫다던 동생이었다. 나는 동생을 추궁했다. 결국 동생은 담배를 핀다고 실토했다. 나는 같이 편의점에 가 담배 한 보를 사주었다. 나는 그날 속으로 멋있는 형 노릇을 했다고 생각했다. 동생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동생은 성인이 되었다. 동생은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지 않고 일을 했다.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쯤 동생은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며 우리 집에서 며칠간 머물렀다. 그때는 마침 대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던 날이었다. 동생은 대학교 축제에 가본 적이 없다고 축제에 가도 되냐고 물었다. 학생회장을 하고 있던 나는 선배에게 부탁해 동생을 가수들을 볼 수 있는 맨 앞줄에 넣어주었다.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동생은 자기가 본 공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했다. 그러곤 동생은 슬픈 얼굴로 이제 친구들과 삶이 너무 달라졌다고 토로했다. 친구들이 말하는 미팅, 소개팅, MT, 축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친한 친구가 대학에 가자 이제 만나기도 힘들다고, 만나도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해에 동생은 일본 홋카이도로 떠났다. 워킹홀리데이로 취직해 일본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왜 가족들과 함께 갔던 오사카가 아니었을까? 나는 사실 동생이 일본에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른다. 우리는 몇 개월에 한두 번 정도씩 메신저로 안부를 묻는 일 외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 시절 난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회의에 참여하고 밀린 일을 했다. 1월과 2월에는 등록금 투쟁을 준비했고 4월에는 교육권 운동을 진행했다. 6월과 7월에는 청소경비 노동자들과의 연대 활동, 8월에는 대항민주화를 외치며 단식을 했다. 9월과 10월에는 졸업 전시에 낼 돈을 벌기 위해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그리곤 다음 해에 졸업을 했다. 그 사이 동생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친구들과 함께 다른 일을 시작했다. 가끔 묻는 안부에서는 일이 힘들다고 돈을 좀 더 벌어서 다시 일본에 갈 거라고 말했다. 동생과 막내가 성인이 되던 때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다. 사실 우리는 엄마와 아빠를 따라갔던 일본 외에는 같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렇기에 나와 동생, 막내가 부모님 없이 떠나는 여행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행에 가면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아왔던 말이다. 아버지가 다를지라도 나는 너희를 동생으로 생각해.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이나 고모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우리가 형제인 건 변함없어. 결국 이 말은 그 여행에서 할 수 없었다. 동생은 여행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여행에서 하라던 말을 동생이 죽은 날 밤 막내와 함께 자면서 막내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동생이 정말로 죽고 싶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엄마는 용기도 없는 아이인데 한 번의 시도로 실수로 허망하게 갔다고 말한다. 동생의 친구들도 우발적이라고 관심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동생이 정말로 죽고 싶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죽음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이다. 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다. 2020년 3월 24일 편지. 내가 살아온 시간은 29년, 너가 살아온 시간은 23년. 난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짧으면 10년, 20년쯤, 길면 50년 넘는 시간을 더 살아갈 거야. 하지만 너의 시간은 2020년에 정지되었구나. 남겨진 사람들이 너가 살아온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거야. 사람들은 너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지만 세상에서 너의 이름은 점점 낡아가겠지. 나는 그게 참 슬퍼, 재현아. 함께한 여행이 끝에 다다르면 늘 아쉬웠었지. 그 아쉬움은 마음과 함께 몸의 감각을 동반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피곤하면서도 아련한 맛이었던 것 같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지막을 기념하며 가장 맛있는 걸 먹자며 아쉬움을 달래고 저기 저 멀리 보이는 가게까지 달려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시간은 오래 걸려 있었고 땅거미가 잦아들고 있었다. 사실 여행의 마지막쯤에 널 찾아가서 볼 때는 착잡하긴 했지만 괜찮았고 오늘은 엄마랑 싸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의 시간, 노을역의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엉엉 울었어. 삶을 여행으로 본다면 그때의 마지막쯤에도 아쉬울까? 그때도 너가 생각날까? 나는 언제나 너가 그리울 거야. 동생이 죽고 나서 나의 여행은 시작되었다.